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빨리 시작할게요. 기초자산에 아마존하고 페덱스를 편입했다고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신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한 뒤에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건물주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배당을 통해서 지급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리츠에 투자하실 때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가능한가, 임차인은 믿을 만한 기업인가 혹은 사람인가,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구조를 보시면 글로벌 리츠 밑에 자리츠로 오른쪽에 글로벌 리츠 1호가 있어요. 이 자리츠가 미국의 템파 페덱스 그라운드 물류센터하고 휴스턴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편입하고 있고요. 왼쪽에 맵스 미국 17-1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펀드예요. 이 펀드가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물류시설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 펀드의 지분 48.61%를 이번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취득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이번에 확보하게 되는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 펀드의 지분을 취득할 계획인 거죠. 정확하게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요. 중순위 대출 상환에 520억 원 정도, 그리고 미래에셋 맵스 미국 17-1호 지분 투자에 219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분 투자까지 마치게 되면 편입된 주요 자산은 총 3개가 되는 거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휴스턴 물류센터, 그리고 세계 3대 물류기업인 페덱스 템파와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 와, 아마존과 페덱스의 물류센터라니.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뭔가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시죠? 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면 국내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인 정보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우선 아마존 휴스턴부터 볼게요. 휴스턴은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뉴욕, 워싱턴 DC,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의 대도시와 함께 티어 1 물류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동부나 서부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휴스턴 항구가 있는데 이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에 하나예요. 이 항구와 인접해 있어서 꾸준한 물류 수요도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요. 아마존 휴스턴 물류센터가 그냥 텍사스 내륙으로 연결되는 I-45 고속도로와도 인접하고 있고, 미국 중부와 북부를 횡단하는 I-69와도 근접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휴스턴 시내의 중심부까지는 약 20분, 휴스턴 국제공항까지는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 거점으로서 우수한 입지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요. 보시면 임차인은 아마존 서비스 LLC인데 임대 보증인이 아마존 본사죠. 신용도가 높다는 건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계약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15년 동안 장기 책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잔여 만기는 약 1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또 연장 옵션이 붙어 있어요. 5년 단위로 총 4회 가능해서요. 최대 만기는 2052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구조 보시면 트리플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 부동산세와 관리비,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도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 1.5%씩.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복구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만기 시에 이 구역을 원상 복구해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 휴스턴 물류센터에 자체 캐펙스를 투입을 해서, 자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뒀거든요. 돈을 들여서 환경을 조성해뒀으니까 뽕을 뽑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원상 복구시키고 나가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휴스턴은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페덱스 템파 볼게요. 플로리다 내에서 두 번째 규모인 템파 메트로 권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6개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고 미국 주요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에서 탑 15 투자 선호 지역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오른쪽 지도가 또 복잡한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페덱스 템파 물류센터로부터 주요 도심부나 국제공항까지 약 10분에서 25분 사이 요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 물류로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요즘에는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그 마지막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더 자주 쓰이죠. 이 페덱스 템파 물류센터가 고객 접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페덱스 그라운드 패키지 시스템이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페덱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육상 물류에 특화된 비상장 자회사가 바로 페덱스 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페덱스 전체 매출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아마존처럼 따로 본사가 또 임대 보증을 해주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2032년 1월이 만기고요. 약 10년 정도가 남았네요. 근데 여기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5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해서요. 최대 만기는 2042년 2월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구조 마찬가지로 트리플넷 구조고요. 임대료 상승률이 여기는 5년마다 2% 상승이네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임대료 상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안정적인 임차인을 바탕으로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앞에서 봤듯이 라스트 마일 시설로서 배송기간 단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덱스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유통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연장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예정인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죠. 인디애나폴리스는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터스테이트, 주와 주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를 보유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육로 운송할 때 아주 핵심적인 운송지가 됩니다. 오른쪽 지도 밑에 보시면 시카고까지 왕복 약 3시간, 뉴욕까지 왕복 약 11시간, 애틀란타는 왕복 약 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로부터 24시간 안에 미국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 요충지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육로 운송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수한 입지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임대차 계약 내용 보시면요. 임차인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페덱스 그라운드. 계약 기간은 2035년 9월까지 해서 약 14년이 남아있고요. 연장은 10년씩 3회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최대 만기가 무려 2065년 9월까지 총 45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리플넷 구조고요. 임대료는 5년마다 5%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템파는 5년마다 2% 상승이었는데 확실히 인디애나폴리스의 위치가 조금 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페덱스 그룹의 전략적인 거점이라고 해요.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세 가지 자산 모두 임대율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요. 미국이나 유럽 소재의 오피스나 물류시설 더 담을 계획인데요. 제가 IR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반 고객들한테는 못 준대요. 그리고 일반 고객들한테는 아무 정보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데 처음 봤네.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캡처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소재의 물류 포트폴리오 한 가지 더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그 밖에 오피스나 물류시설을 포함해서 총 약 1.1조 원 정도의 규모로 리츠를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성장,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이미 비대면 문화가 크게 자리를 잡아서 물류센터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겠죠. 네, 넘어가서 예상 배당 수익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요, 반기 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 연도를 보시면 3월과 9월이에요. 3월 31일 기준 그리고 9월 30일 기준 주주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한산 배당 수익률은 연 6%에서 7% 사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5,000원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거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차입금이 많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다행히 고정금리로 차입을 완료했더라고요. 페덱스 템파는 이자율 스왑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변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자율 스왑 어려우니까 그냥 5년간 고정금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위험은 없다는 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아마존과 페덱스를 포함한 우량 임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또 물류 섹터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율 100%, 평균 잔여 만기도 10년 이상으로 장기 계약이라서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연장 가능성도 꽤 크다는 게 메리트예요. 예상 배당 수익률도 낮지가 않죠. 연 6%에서 7% 정도.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트리플넷 구조라는 거, 임대인의 부담이 그래서 한층 없다는 거, 그리고 차입금도 고정금리를 적용했다는 거. 네, 딱 내용을 보면요. 진짜 조금 매력적인 니치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훅 듭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평가는 어땠을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경쟁률이 무려 1000대 1을 넘었어요. 1019.58대 1. 총 46.3조 원 정도를 기관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상장 리츠 수요 예측 역사상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NH 프라임 리츠가 711.65대 1로 가장 높았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준 거죠. 굉장히 기록적인 일인 것 같아요. 리츠가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7.34%. 일반 IPO보다 높기는 한데요. 경쟁률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장 리츠의 평균 확약 비율이 23.02%예요. 그리고 SK리츠는 23.71%였거든요. 바로 이전에 상장한 NH 오런 리츠가 17.07%로 비슷했고요.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높게 잡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확약 비율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상장일에 거의 30% 수익률을 기록해줬던 SK리츠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SK리츠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451.6대 1이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이 51.11%였거든요. 우선 참고용으로 봐두시는 게 좋겠고요.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해서 27.6% 상승세를 기록했었어요. 그 이후에 쭉 더 올랐고요. 아마 SK그룹이 좀 스폰서가 된다는 거, 그리고 SK그룹사가 사용하는 빌딩을 편입을 했고 리츠 최초 분기 배당이기도 했고요. 또 임대료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킨 부분도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리플넷 구조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임대료 상승에 대한 계약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트리플넷 구조기도 하고요. 아마존과 페덱스의 물류 창고라는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SK리츠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상장일에 기대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총 1,502만 주를 공모하고요. 총 공모 규모는 약 751억 원. 청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환불은 26일에, 상장은 12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정 방식을 100% 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50% 균등 플러스 50% 비례로 실시가 되더라고요. 네, 진짜 뭐 수수료를 한몫 챙기겠다는 건지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균등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미래와 KB, NH에서 청약 진행됩니다. 네,
배정 물량은 화면 통해서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요즘 상장된 리츠처럼 그냥 기대 수익 5에서 10% 정도로 잡으면 만약에 균등을 5주밖에 못 받는 경우 5% 수익이 나면 1250원을 겨우 버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균등만 하실 거면 수수료가 없는 NH투자증권에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셋 중에 NH만 수수료가 없어서 굉장히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까지 생각한다면 경쟁률 낮은 곳 찾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각 증권사별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 200%에 해당합니다. 비대면 계좌는 청약 당일의 개설 후 바로 청약 가능하고요. KB증권은 구간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데 청약 한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요. 50%도 넉넉하네요. 그리고 비대면 계좌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근데 NH투자증권은요. 21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참여 가능하고요. 온라인 수수료 없다는 거 이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보다는요. 사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훨씬 끌리기는 합니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나? 그나마 생각을 하면 그래도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펙보다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다가 청약을 한번 해볼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내용,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청약 당일의 경쟁률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